실제로 나중에 이 도면을 그리고 나면은 만약에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치고 화장실 바닥에 타일 면적이 얼마인가요? 라고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할 일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면 시공을 하려고 치면 몇 제곱미터의 타일을 준비해야 되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몇 제곱미터를 시공하려면 몇 박스의 타일을 사야 되는가 일 거고, 몇 제곱미터인지를 알아야 몇 명이서 며칠 일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걔네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운반하는 경비, 그리고 시공하는 기간,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이 합쳐지면 이게 공사비가 되는 거죠. 결국은 설계를 하면은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럴 때 해야 되는 재료의 수량 같은 거 산출할 때도 지금 그 어제 그렸던 방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완전히 동일하게 해야 될 때는 뭐 정확히 해야겠지만, 빠르게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폴리라인 같은 걸 이용하거나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그려놓은 게 있다면 면적 같은 걸 쉽게 빼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런 애들을 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또 길이값 같은 게 또 나오죠. 그럼 이 길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은 벽에 있는 벽 수량의 그 벽의 면적이 되겠죠. 그럼 벽면에 붙여야 될 타일의 면적은 얼마, 이런 식으로 뽑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그 공사 금액을 뽑기 위해서는 예전엔 적산이라고 했는데 그 수량 산출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타일이 얼마가 들고 뭐 무슨 모르타르는 얼마가 들고 계산을 한 다음에 금액을 곱해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얘가 만약에 규모가 적당한 크기의 인테리어 공사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맡긴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하나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상가를 이번에 설계를 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한 40평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거에 대한 수량 산출을 외부에 돈을 주고 계산해 주세요 맡긴다, 안 해요. 보통은 그냥 회사에서 합니다. 결국은 실내 건축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공사 수량 산출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시공을 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뭐 그 수량 산출을 돈 주고 할 정도면 정확하게 해서 계약을 해서 뭐 할 텐데, 그것까지는 안 할 거고 공사 규모가 안 되니까. 그래서 되려 건축 쪽에서만 적산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되려 실내 건축 쪽에 가시면은 이런데 공사 수량을 산출할 줄 알고 계시면은 되려 더 좋으세요. 그래서 실내 건축 몰라도 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동일하니까 같이 하셔야 되고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빔을 쓰시면 당연히 해결이 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예전에 캐드로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네모 박스 쳐가지고 여기 실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빼내서 바닥의 면적 계산하고, 여기 테두리 둘레 길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벽에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벽에 들어가는 재료 수량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재료 쓸 건지 곱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썼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나중에 해볼 겁니다. 수량 산출은 어떻게 하고, 뭐 저런 걸 할 때 봐야 되는 문서들은 뭐고, 이런 건 나중에 따로 할 거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 개구부 할 때도 이런 부분들, 그 예전에는 그냥 아마 이런 데서 그냥 끊었을 거예요. 여기서 문 만들어야지, 그럼 딱 끊어가지고 프레임 만들어서 문틀 이렇게 그렸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마감 공사 되는 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100mm 단위로 좀 끊어 놓으세요, 이렇게. 왜냐면 뒤쪽에 손잡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찍 그어가지고 여기에서 9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900 해서 자르지 마시고, 이 위치도 건설 공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벽체 구멍을 먼저 뚫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심선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서부터 900mm의 구멍을 개구부를 뚫어 주세요 라고 도면을 그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50이면 150 너무 짧다 그러면 200 옵셋 200 하셔가지고 200mm에 가서 200mm 위치에서
문이니까 900 이렇게 뚫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창호와 관계되어 있는 도면을 그릴 때, 지금은 그냥 평면도만 그리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창문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뚫어주세요, 뭐 얼마 크기로 뭐 뚫어주세요 라고 하는 창호 도면도 그린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도면을 그릴 때 여기 값을 쓰면 치수를 여기다 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 떨어진 곳에서 얼마짜리의 개구구 공사를 해주세요 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때가 문제가 돼요. 그때 이런 데를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값을 어떻게 써줄까가 문제예요. 이게 그냥 900입니다 라고 써놓으면 구멍을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알아서 뚫어주세요가 돼버리잖아요. 여기 값을 200mm 써주지 않으면 출입문 900인데요 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무데나 뚫으면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돼요. 시공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뭐 왼쪽에 붙이든 오른쪽에 붙이든 알아서 뚫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공하시는 분들이 책임지지 않거든요. 당연히 이런데도 100mm, 150mm 또는 50mm 이렇게 띄워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뚫으시면 안 돼요. 여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쯤에 해가지고 화장실이니까 800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유는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봤던 그 창호 관련된 도면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체의 크기만 나타내는 도면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마감재 없을 거고 이 뼈대만 있는 애들 위주로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런 데 있는 선도 정확히 막혀 있어야죠. 그래서 저런 것도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정확히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문의 높이, 위치들 고려하셔가지고 얘네들 아직 안 뚫으셨으면은 전부 다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선 종류별로. 그리고 요 바깥쪽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게 있으니까 지금 상태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공사되는 종류 좀 보여드리고 나머지 마무리 정리 좀 할게요. 하고 있는 부분이 창문 뚫고 있는데, 이 창문들의 높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만든 창문의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진다 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건축물의 천장 높이를 2400으로 잡아놨어요. 바닥에서 2400을 잡았을 때 일반적인 창의 높이가 2100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출입문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바닥에서,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바닥에서 2100 그러면 사람이 나오는 용도로 쓰는 출입문이 되는 거고, 창문의 높이가 바닥에서 안전을 위해서 900의 높이를 확보하고 설치가 되는 경우는 실내를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뒤에서 밀어도 또는 외부에서 침입을 하려고 해도 900 정도면 쉽게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고 나서 창문을 2400 천장 높이를 기준으로 2400까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안전 높이 빼고 나면은 1500짜리 창이 설치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이 1500이라고 하는 높이는 이 얘기죠. 실내에서 보게 되면은 1500 높이의 창문이라고 하는 거는 책상이나 의자가 바닥에서 800 높으면 900이거든요. 800, 750에서 800을 할 거기 때문에 창문 아래쪽에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앉아서 쓴다라고 해도 창밖을 볼 수 있는 높이의 창이 바닥에서 900 높이의 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장보다 높게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천장까지 최대로 설치한다라고 치면은 2400일 때 창문의 크기는 1500이 된다 이 얘기였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주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900은 확보를 해 주셔야겠지요. 이유는 싱크대 같은 게 설치가 되잖아요. 싱크대 같은 게 설치될 건데 작업을 위해서 설치하는 싱크대의 높이도 작업대이기 때문에 800 높으면 850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바닥에서 900 높이를 확보한 창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작업대하고 걸리지 않는 높이죠.
그리고 상부에 장을 설치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바닥에서 얘가 1500, 1600, 1700, 1700쯤부터 설치된다 그러면 웬만큼 키 큰 사람 아니고는 못 써요. 그래서 바닥에서 1500 정도쯤에서부터 장이 설치된다고 보면 1500, 1600 이렇게 설치됐는데 그 정도에 설치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닥에서부터 900 높이를 빼주고 1500 높이, 1500부터 요 위쪽까지 2400까지는 2100 정도까지는 장이 설치된다고 보면 그러면은 대충 저희가 창으로 쓸 수 있는 구간의 높이는 600이 나오죠. 높이상으로 보면은 아래에서 900만큼 올라올 거고 창의 높이 한 500이나 600 정도 잡아주고 그 위쪽 공간이 2400까지가 상부장이 되겠죠. 그래서 상부장을 설치할 거다 그러면 이 주방에 있는 창 같은 경우는 높이가 좀 낮아져요. 600 가능할 거고 조금 내린다 그러면 450도 가능하겠죠. 450을 하면은 상부장의 높이를 조금 내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런 관계를 고려해서 창문을 설치하는 거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지금 내려가 있는 게 별로니까 올려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올리셔도 되죠. 대신 상부장을 설치를 못하는 거죠. 이쪽 부분은 상부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창문은 천장 아래까지 설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런 구간을 고민하시고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저희가 보면은 헤드 높이, 천장 높이가 2400이라고 했을 때 창문을 2400 높이까지 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거든요. 이럴 때 실내에 사람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얼굴만 보여, 얼굴만. 이 정도 높이가 되면은 실내에서 행위를 하더라도 샤워를 한다, 씻는다라고 행위를 하도 외부에서 노출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 창문이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1500 정도보다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1200까지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당연히 샤워하는 행위 자체가 보여버려요. 저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가려줘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장실이다 또는 채광을 위해서 빛만 들어오면 된다, 환기만 좀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바닥에서 1500 정도를 빼주고 나머지 천장 밑에까지가 창이 설치될 수 있는 높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규칙에 의해서 창호 설치를 한다라고 보고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얘네들이 뭐 들쑥날쑥한 게 보기 싫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천장 높이면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들쑥날쑥하진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쪽에서 쓰는 용도나 기능을 무시하고 창문은 전부 다 같은 크기, 같은 높이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쓰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고려하셔서 천장보다 높게 설치하는 창이나 문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설명드렸다시피 안 되는 건 아닌데 불편해요. 커튼 박스를 설치하든지 해줘야 돼요. 창문이 천장보다 높다면 예를 들어서 2600까지 올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천장 위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창문은 천장 위쪽 공간이랑 같이 노출이 되고 요 틈 사이를 메꿔줘야만 아래쪽으로 뭔가 떨어지거나 내려오거나 뭐 하진 않겠죠. 여긴 분명히 쥐도 다닐 거란 말이에요. 먼지도 쌓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천장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막아주셔야겠죠. 그렇다고 해도 창문을 온전히 다 쓰진 못하죠. 요 정도 구간은 환기가 된다, 채광이 된다라고 보긴 어렵고 실제 창의 크기는 이만하지만 채광이나 환기에 쓰이는 부분은 요만큼인 거죠. 이거 반대로 말하면 기능이나 성능을 떨어뜨린 거예요. 기능이나 성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거에 온전하게 기능을 다 못하게끔 막아놓고 쓰는 거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안 된다가 아니라 저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왕이면 원래의 기능이나 성능을 다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아시고 얘를 올린다, 내린다, 내리셔도 되죠. 내리셔도 되는데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1500 높이를 화장실 창이니까
1500 높이를 확보해 준 상태에서 창을 내린다는 얘기는 창문을 작게 만든다는 얘기가 돼요. 창문을 좀 작게 만드시면 조금 내리셔도 돼요. 저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지 그냥 막 조절하고 막 놓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런 규칙에 의해서 여기에 창문들의 위치 크기들을 조절하시고, 여기 설치되는 창의 모양은 상부에 장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예상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1500 높이를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생겨있는 사각형,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900 높이를 확보하고 나서 천장까지 이렇게 생겨있는 사각형 창을 넣는다 라고 내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설계하고 창호 도면을 그려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시는 거죠. 뭐 그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기타 뭐 바닥에서 450, 600 이렇게 설치도 가능해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그 서서 생활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좌식, 그러니까 바닥에서 창문이 여기 설치되는 창문이 여기 설치됐는데 여기까지의 높이가 뭐 450이거나 600 정도 되는 높이에도 설치를 할 건데, 이럴 경우는 책상이나 의자를 놓게 되면은 얘네보다 높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온전히 창의 기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바닥에 앉아서 쓰는 좌식으로 쓰는 구간에서는 요 정도 높이로 설치하면은 창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쓰시는 게 좋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 창문을 어떤 형태로 하겠습니다도 저희가 결정을 해줄 건데, 구조평면까지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러려고 치면 이런 애들은 어떤 거를 놔야 된다라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설계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창호 계획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포트폴리오 하실 때도 맞춰서 하십시오. 창 주변의 마감 상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창문 부분에 공사를 할 때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부분, 이쪽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창문을, 이 벽을 콘크리트가 아니라 벽돌로 벽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창문의 위쪽에 쌓여있는 벽돌의 무게를 받기 위해서 이런 창문 위에다가 인방이라고 하는 걸 설치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인방, 그러니까 벽돌이 있고 개구부를 뚫어놨는데 요 위에도 벽돌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문틀을 설치해서 이 벽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 크기 이상의 개구부가 뚫리면 이쪽에 콘크리트로 튼튼한, 목재나 콘크리트 같은 튼튼한 상부에 고정할 수 있는 대를 대고 요 위에 있는 무게가 얘를 타고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구조체를 대주고, 안쪽에다가 이제 프레임을 집어넣고 창이나 문을 설치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요 부분을 콘크리트로 만든다라고 생각해보면 요 위쪽이 벽돌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마감재의 힘까지 받아줘야 되니까 이 튼튼한 구조체 부분에 연결시켜서 구조체를 또 연결해줘야죠. 그래야 여기에다가 벽돌을 고정시키죠. 여기다가도 고정시키고 여기다가도 고정을 시켜야만 마감재로 쌓은 벽돌이 부착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벽돌을 세워서, 얘가 만약에 벽돌이다 그러면 벽돌을 가로로 길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서 요쪽 면에다가 딱 붙여서 세워 쌓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콘크리트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창문 이쪽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벽돌 같은 걸 세워서 쌓았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벽돌들이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세워 쌓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평면에서의 모양을 보면은, 평면에서 그 벽이 마감되는 부분의 모양을 좀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될 확률이 크죠. 이게 지금 색이 좀 잘 안 보여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면 여기 부분이 벽돌이고요. 여기가 벽돌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창문이죠. 창문이고 얘가 벽돌 세워서 쌓은 애. 벽돌 세워서 쌓은 애. 이쪽 부분이 바깥쪽에 있는 빨간 벽돌. 그 다음에 이 안쪽이 단열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워서 벽돌로 세워서 붙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에 벽돌을 쌓아준 모양이 별도로 나오고 바깥쪽으로 좀 돌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겁니다. 근데 단열재가 두꺼우면 벽돌로는 못 쌓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벽돌을 세워서 쌓는 경우는 지금처럼 별도로 이렇게 하나 끊어주고 이렇게 마감재가 생기고 안쪽에 단열재가 그려지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하나 어디 만들었는데 잠시만요. 3D에서 저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벽돌로만 마감을 한 거로 치면은 출입문이 있는 데서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이쪽에 벽돌 같은 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별도로 쌓을 게 아니라 그냥 이쪽에 있는 벽돌 꺾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마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표현이 이게 잘못 적어놨네. 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최소한은 이쪽 부분의 벽돌이 여기까지는 꺾어서 마감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는 표현을 해주셔야죠. 여기까지가 빨간 벽돌인 거고 이쪽 안쪽이 단열재. 세워쌓기 표현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꺾어서 표현하는 거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쪽이 벽돌이면 여기도 벽돌을 쌓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꺾어서 단열재는 안쪽까지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캐드로 와서 창문 끊어놓은 구간을 보면은 여기도 빨간 벽돌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적어도 100mm를 넣어서 필렛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맞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구간은 올바르게 표현해 주는 게 좋죠. 세워쌓기를 했다 그러면 사각형으로 좀 바깥쪽으로 내서 그려주면 될 거고, 근데 저희는 세워쌓기까지는 안 하고 여기 부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끝단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요런 구간들이 문제가 돼요. 구조체 바깥쪽 벽 부분인데 구조벽체하고 마감벽체가 있는데 마감벽이 두껍죠. 두껍다 보니까 이쪽 구간이 좀 더 길게 나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쪽 구간에 외부의 마감재가 꺾여서 들어가는 이런 구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계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개구부 여기서부터 뚫어야지 이렇게 해놨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출입문이 여기 설치됐다고 치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마감재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출입문이 묻혀있는 구간이 되잖아요. 저런 구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구간을 고려하셔가지고 마감재, 외부 마감재가 꺾이든 아니면 최소한 일자로 맞닿을 수 있는 위치보다는 개구부가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벽 마감재 두께가 아직 결정이 안 되신 분은 바깥쪽에 이런 코너가 있는 쪽에 개구부를 내실 때는 이쪽 구간은 조금 문을 옮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설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꺾어줘야 되는데, 최소한은 단열재가 이게 내려놓아야죠. 마감재가 여기까지 내려놓아야죠. 그러면 이 벽을 여기까지 정도 끊는 건 괜찮은데
여기보다 안쪽쯤에서 끊었다라고 하면은 애매하게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쪽 마감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나중에 문틀은 여기 생기겠죠. 그럼 이거 문을 바깥쪽으로 못 열죠. 문을 열긴 열었는데 못 닫죠. 여기까지 닿아야지 얘가 닫히는데 얘 때문에 못 닫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런 구간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개구부를 내셔야 됩니다. 단열재 꺾인 부분까지 쭉 정리를 해주세요. 단열재 꺾인 표시 요 구간까지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간 여기 부분이 단열재가 그대로 노출되게 시공을 해놓고 여기만 빨간 벽돌 이렇게 해놨대요. 그리고 아저씨가 도면대로 시공했대요. 그러면 사실 할 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마감 부위까지 같이 표시를 해주셔야죠. 여기가 현관 부분인데 여기서 개구부를 뚫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300 한번 중심선에서 300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개구부를 뚫어서 쓰면은 마감재가 끝나는 위치보다 개구부가 뚫리는 위치가 안쪽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아니죠. 그래서 옵셋 350 중심선에서 350 위치에서 구멍을 뚫으면 되겠다 해서 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뚫으면은 마감재랑 안 닿으니까 살짝 꺾어서 하면 되긴 될 거예요. 시공이 좀 짜증 나겠지만. 근데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도 아니에요. 이유는 출입문을 나중에 열면 판넬이 열리고 나서 손잡이가 있을 건데 손잡이 부분 때문에 출입문이 다 안 열리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서 50mm 더 간 위치 요 정도 400 정도 옵셋 했거든요. 400 정도 옵셋을 해서 여기서 개구부가 끝난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400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치면은 나중에 판넬이 이쯤에 생긴다고 해도 출입문 손잡이가 뒤쪽으로 들어가서 고정될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400 정도 떨어진 곳에서 1200짜리 문을 설치했더니 오른쪽이 조금 남네요. 그래서 300 가기는 힘든 것 같고 150 정도만 더 키워서 고정창을 900에다가 300을 계산했었는데 300짜리 말고 900에다가 450짜리 고정 문을 설치하면은 딱 요 사이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린 게 요 부분이 잘된 거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요 공간을 좀 비웠어요.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면은 얘를 여기면에 맞춰서 이렇게 옮겨서 하는 건 가능하겠죠. 이분은 지금 요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리셨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여기도 조금 공사를 위해서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뚫을 겁니다. 이렇게 제 생각엔 여기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50mm 정도만 오른쪽으로 옮겨볼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선택이신 거고, 야, 이걸 옮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좀 50mm 더 옮겨보고 싶긴 해요. 50 이렇게.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여기를 왜 꺾었냐면 나중에 시공을 생각해보면 좀 빼주는 게 편해요. 만약에 여기가 현관이면 안쪽에 신발장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신발장 놓는 공간을 생각해보면 깊이 값이 필요하니까 실내 부분의 깊이가 신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깊이인지를 확인하셔야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신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조금 옮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여기 구간을 신발장 설치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뭐 150mm 이렇게 더 내주면, 그러면은 여기 깊이가 대충 4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 신발장 설치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런 가구를 놓을 수 있는 자리들을 같이 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온 부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중심선으로
실의 크기, 위치 정리하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형태가 변하는 위치들을 잘 확인하셔서 하시면 좋고, 중심선은 끊어서 그리시면 안 됩니다. 끊어서 그리시면 안 됨. 다시 이으셔야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이으세요. 그리고 벽체 작성하실 때 3번에 나눠서 그려요. 3번에 나눠서 그리시는데, 구조벽을 한번 그리시고, 구조벽을 한번 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계획 단계, 계획 정도 할 때는 사실 마감까지는 안 그리고요. 이 실의 크기, 위치, 규모 정도만 하는 구조체 정도로 그린 다음에 창문 계획 이렇게 넘어가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내부, 외부, 구조 이렇게 3번에 나눠서 3번의 벽을 그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재료의 종류가 같은 경우는 연결선을 그리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벽돌이고 이쪽으로 지나가는 벽도 벽돌벽이래요. 이런 경우에 연결선, 요런데 끊어져 있는 선 없습니다. 요런데 이제 이렇게 선 이렇게 끊어서 그리는 경우는 제도 기준에서는 추천하진 않는 방법. 근데 이쪽이 콘크리트 벽이고 이쪽이 콘크리트 벽이고 이쪽이 벽돌벽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재료가 끝나는지 정확하게 선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콘크리트를 연결해서 만들고 벽돌을 거기에 붙이세요 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벽을 그리실 때는 요 정도 규칙은 알고 그리시고, 그 다음에 계구부를 그리실 때 창이나 문이 들어가는 곳, 이때 벽도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선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3D를 그리든 구조 도면을 하기 위한 거, 창호 도면을 하기 위한 거, 설비 도면을 하기 위한 거, 도면을 분리하실 때 선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위치 놓으실 때는 모듈러 코디네이션, 요거에 의해서 100mm, 50mm 이 정도까지는 하셔가지고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 창문 크기도 모듈러 코디네이션 쓰셔서 바닥에서 안전 높이 확보하고 천장 높이 밑에까지 요 기준 하나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실내에 가구가 놓일 위치를 항상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캐드 도면으로 보면은 아까 여기 할 때 신발장을 여기 놓을 거다, 그럼 신발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깊이의 벽을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예요. 안방이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옷장 놓을 것 같다, 그럼 옷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신 다음에 창을 내도 거기서부터 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돼요. 무조건 창문 다 이렇게 다 뚫어 놓고 나면은 나중에 여기다 가구 세워 놓으면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가구의 외부가 보인다고요. 예를 들면은 이 창문의 위치가 평면도에서 벽에서 끝에서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벽면의 끝면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다가 쓰기 위해서 나중에 가구를 세울 거라고요. 가구를 세우면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고요. 가구가 창문의 면을 가리든지 막든지 또는 창문을 절반을 못 쓰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공사, 실외, 실내 둘 다 마감공사를 고려하셔야 돼요. 실내, 외 마감공사를 고려하셔가지고 걔네들을 공사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시고 계구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잘 안 지켜지면은 도면 그려놓고 아마 수정하시거나 공사 현장에서 공사하면서 조절하면서 좀 문제점들이 생길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창과 문, 블럭을 이용해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라이브러리니까 수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린 거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